야, 너 연봉 8천만 원이라며? 그중 7천만 원을 시댁에 내놓는 게 어때서 그래?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한 거잖아. 안 내놓을 거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당당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그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며 거드는 남편을 번갈아 보며 나는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혼하자는 말로 내 목줄을 쥘 수 있다고 생각했나?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미 그 전세 보증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샅샅이 조사해 두었다는 것을. 그 집 때문에 법원에 빨간 딱지가 다닥다닥 붙을 때쯤에도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겠어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앞에 놓인 된장찌개에서는 단 한 줌의 김조차 피어오르지 않았다. 국물 위로는 삐뚤빼뚤하게 썰린 애호박과 두부 몇 조각이 둥둥 떠 있었고 뚝배기 가장자리에는 말라붙은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찌개를 멍하니 응시했다. 뱃속이 메스껍게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불과 3시간 전 나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에서 본부장 승진 임명장을 받아 들었다. 36살, 드디어 연봉 8천만 원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이 팍팍한 서울 바닥에서 오늘 밤은 마땅히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해야 할 밤이었다. 하지만 구청에서 철밥통을 끌어안고 있는 37살의 공무원 남편 박민우가 내게 선사한 축하 방식은 퀴퀴한 곰팡내와 쿰쿰한 메주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시댁 아파트로 나를 끌고 온 것이 전부였다. 뭘 그리 멍을 때리고 있어? 얼른 민우 밥이나 푸지 않고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물컵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컵 바닥이 낡은 나무 식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계적으로 밥주걱을 들었다. 전기밥솥에서 살짝 굳어버린 밥을 한 주걱 벗어 민우의 밥그릇에 담았다. 식탁 위에는 그 흔한 진수성찬은커녕 구색 맞추기용 굴비 구이 한 마리조차 없었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건 시뻘건 김치 3접시가 전부였다. 그 김치들을 보자 내 허리춤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밑반찬이 떨어졌다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불려와 얼음장 같은 베란다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꼬박 하루 종일 김장을 담근 결과물이었다. 수백 포기 배추의 무게가 내 척추를 짓눌렀고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의 매운 냄새는 사흘 내내 내 손톱 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내 본부장 승진을 축하하는 만찬의 실체였다. 시댁의 법도에 따라 민우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민우는 공기 중에 흐르는 억눌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내가 직접 담근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쩝쩝 소리를 내며 씹었다. 그러고는 우물거리는 발음으로 말했다. 엄마, 지아 오늘 승진했어. 이제 본부장이래. 연봉이 8천만 원이나 한대. 얼음물을 마시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탁하면서도 교활한 그 눈빛이 식탁을 넘어와 마치 녹슨 칼날처럼 내 얼굴을 긁어내렸다. 8천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라곤 단 한 올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듯 계산하는 탐욕만 가득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였다. 기왕 돈도 많이 벌게 된 거 앞으로 집안 재정 관리는 내가 맡으마. 내 도련님도 곧 결혼할 텐데 여자 쪽에서 경기도에 전셋집을 구해오라지 뭐냐. 보증금이 턱없이 모자란 참이었는데 너 이제 연봉 8천만 원이니 1년에 7천만 원씩 내 계좌로 입금해라.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도자기 밥그릇 가장자리에 세게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타이얼음을 냈다. 7천만 원이라고? 어떻게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듯한 저토록 가벼운 말투로 내 피땀 어린 돈을 전부 내놓으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앉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내 남편,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남자. 3년 전
그는 한강 둔치에서 붉어진 눈시울로 내게 청혼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나를 공주님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앉아 만사태평하게 귤이나 까먹고 있었다. 귤 껍질이 뜯어지는 미세한 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한 식당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공기 중으로는 톡 쏘는 시큼한 귤 냄새가 번져나갔다. 그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귤에 붙은 하얀 껍질을 떼어내며 무심하게 내뱉었다.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해.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맏며느리로서 동생 결혼을 위해 그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차피 먹고 자는 건 집에서 다 해결하는데 돈 쓸 데가 어딨다고 그래?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가 그 귤 한 조각을 입에 쏙 집어넣고 입술에 과즙을 묻힌 채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갑자기 강렬한 구역질을 느꼈다. 지난 3년간의 인내, 억지로 삼켰던 억울함, 명절마다 기름 냄새 찌든 부엌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전을 부쳐야 했던 그 지독한 피로감이 이 한순간에 차디찬 혐오감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저축이 필요하다고 부드러운 말투로 변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모자를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한없이 당당한 저 파렴치한 얼굴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다. 쨍그랑.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식탁 위로 완전히 떨어져 내리며 된장찌개 국물 몇 방울이 튀어올랐다. 얼룩은 내 새하얀 실크 셔츠 위로 번졌다. 좋아요. 식당 안을 울리는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단 한 가닥의 떨림조차 없었다. 나는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뜬 민우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렇게 도련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싶으시면 이혼하시죠. 제 몫의 재산은 깔끔하게 분할해 드릴 테니 두 분이서 지지고 볶든 알아서 마련해보세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우는 입안에 귤을 채 삼키지도 못한 채 멍청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 지금 미쳤니?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눈앞에 놓인 얼음물이 가득 담긴 스테인리스 물컵을 움켜쥐고는 내 쪽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물컵은 내 어깨를 스치듯 날아가 뒤쪽 벽에 거칠게 처박혔다. 차가운 물벼락이 내 뒷덜미를 강타했고 얼음물이 척추를 타고 옷 속으로 흘러내리며 오싹한 전율을 일으켰다. 낡은 장판 위로 쏟아진 얼음 조각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향해 두 번 다시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옆 의자에 놓인 가죽 가방을 집어들고는 휙 돌아서서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야, 윤지야. 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집애가 어디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가 미친 듯이 메아리 쳤다. 나는 하이힐을 구겨 신고 무거운 철문 손잡이를 쥐었다. 힘껏 아래로 누른 뒤 문을 거칠게 밀어 젖혔다. 쾅! 귀청을 때리는 폭음과 함께 곰팡내와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지옥을 문 뒤로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초가을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서늘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하자 마침내 내 폐 속으로 깨끗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그저 홧김에 성질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언제나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는 쪽은 나였으니까. 아마도 내가 친정에 가서 며칠 화를 식히고 나면 길들여진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비싼 한우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단단히 틀렸다. 주말 이른 아침, 나는 아파트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의자에 앉아 방금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려 내 손끝을 적셨다. 차갑고도 명징한 감각이었다. 그때 문밖에서 다급하게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삐삐삐삐삐삐삐삐. 이어서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나는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길게 울렸다.
비.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쌉싸름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비밀번호가 안 맞아? 야, 윤지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그 귀를 찌르는 듯한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곧이어 철제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쿵, 쿵, 쿵. 아파트 복도 전체가 찌렁찌렁 울리는 듯 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맨발로 현관까지 걸어가 월패드 화면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며 분노로 잔뜩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좁은 모니터 안에 가득 찼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비닐봉지에 담긴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다. 10중 8구 시어머니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싸온 그 싸구려 밑반찬들을 터였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들겨대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다. 이 몹쓸 년.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문을 안 열어? 내가 내 시어머니다. 이 집 절반은 내 아들 목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문 밖에 세워둬. 당장 문 열어. 빨리 안 열어.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화면 구석으로 벌써 이웃 주민 몇 명이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잡혔다. 아파트 부녀회원 아주머니들이었다. 그들은 잠옷 차림으로 자기 집 문 뒤에 서서 이쪽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자 오히려 한술 더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예 내 집 문 앞 발매트 위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허벅지를 팡팡 내리치며 곡소리를 뽑아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독사 같은 며느리년이 시어머니를 문 밖에 내쫓았어요.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런 물귀신 같은 년을 만났을꼬. 모니터 너머로 펼쳐지는 저 조잡한 1인극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마이크가 연결되는 순간 문 밖의 스피커를 통해 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갔다.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리거나 제 집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당장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상황 전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시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로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울려 퍼지던 곡소리가 뚝 끊겼다. 시어머니는 경악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현관문 카메라를 뚫어지게 올려다보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반나절 동안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큰소리 한 번 못 내던 순종적인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침을 카악 뱉고는 그 빨간 비닐봉지들을 챙겨들고 궁시렁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껐다. 바로 그 순간 대리석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켜지고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한참을 징징대다 멈췄고 이내 다시 집요하게 화면을 밝혔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는 무려 36통, 전부 박민우의 회사 내선 번호였다. 나는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회신 전화를 거는 대신 곧바로 이메일 앱을 열었다.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놀려 민우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첨부 파일 안에는 어제 오후 변호사 친구가 막 작성해준 PDF 파일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파일 제목은 아주 간결했다. 이혼 합의서 및 재산 분할 청구서.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을 까딱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동안 우리가 3년간 모아온 부부 공동 재산을 아주 냉정하게 정산하기 시작했다.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예산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나는 숫자에 관한 한 타고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표에 정리된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던 중
강렬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내 가슴을 옥죄어 왔다. 7천만 원. 왜 하필 7천만 원이었을까? 시어머니가 정말로 도련님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속셈이었다면 지금 경기도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자투리 금액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날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그 액수를 입에 올렸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뿐만 아니라 극도로 억눌린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 초조함은 막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치명적인 추격을 피하려는 쫓기는 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내 직감은 이 7천만 원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숨겨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섣불리 움직여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 동료들의 눈을 피해 강남구의 한적하고 은밀한 카페에서 변호사 친구가 소개해준 민간 조사원을 만났다. 나는 두둑한 현금을 건네며 박민우 명의로 된 모든 자금의 흐름을 이 잡듯이 뒤져달라고 의뢰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피를 말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해질녘, 나는 마침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전달받았다. 봉투는 묵직했고 겉면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나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플로어 조명 하나만 켜두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봉투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금씩 밀봉을 뜯어냈다. 거친 종이가 마찰하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찢어졌다. 나는 그 안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가장 위쪽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빼곡하게 인쇄된 검은 숫자들의 행렬을 따라 시선을 내리던 중 반년 전의 어느 이체 기록에서 내 숨이 멎어버렸다. 엄청난 거액이었다. 무려 3억 원. 수취인은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였다. 순간 호흡이 멈췄다. 대체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그만한 저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장을 넘겼다. 그것은 주택담보대출계약서 사본이었다. 담보물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었다. 그리고 대출자 서명란에는 박민우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손발이 무섭도록 차가워졌다. 박민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도 벌벌 떨던 그 쪼잔한 남자가 내 눈을 속이고 몰래 서류를 위조해 우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고위험 대출을 끌어다 쓴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상화폐 시장에 몽땅 쏟아부었다니. 나는 미친 듯이 다음 장을 넘겼다. 뒷장들은 온통 그 거래소의 청산 기록, 즉 마진콜 내역뿐이었다. 시뻘건 숫자들은 끔찍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불과 2달 만에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서류 뭉치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은 구겨진 독촉장 한 장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악질 대부업체의 이름과 함께 피처럼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종 상환 기한은 바로 다음 달.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 연체이자와 원금 연체료의 총액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7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문득 이 상황이 미치도록 우스워졌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어내는 듯한 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텅 빈 거실을 맴도는 그 냉소는 소름이 끼칠 만큼 처절했다. 그랬구나. 이것이 바로 그 7천만 원의 진짜 정체였구나. 도련님의 전세 자금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집안 재정 관리라는 말도 전부 개수작이었다. 박민우라는 이 비겁한 쓰레기는 제 손으로 하늘을 무너뜨려 놓고도 책임질 용기조차 없어 제 어미의 치맛자락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악하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는 제 금쪽 같은 아들의 철밥통과 알량한 체면을 지켜주겠답시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내게 마술을 뻗쳤다. 내 피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그 밑 빠진 독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묵직한 증거물들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밤비에 젖은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번쩍였다.
마치 나를 비웃는 수많은 얼굴들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이미 3년 전 그 기름 냄새 찌든 부엌 구석에서 말라붙어 버린 지 오래였다. 지금 내 심장에는 그저 지독하게 차가운 빙원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7cm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KB국민은행 VIP실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나는 내 명의로 된 모든 급여, 통장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작업을 냉정하게 처리했다. 그러고는 혼전 재산 증명서와 그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챙겨 들고 서울 가정법원의 정문을 당당하게 밟았다. 법원의 서늘한 민원실 안 나는 긴 의자에 앉아 담당 직원이 서류들을 분류하고 편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지아 씨, 이쪽이 재산보전처분 신청서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가방에서 내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개인 인감을 꺼냈다. 옆에 놓인 새빨간 인주통을 응시했다. 손에 쥔 인감을 붉은 인주 속으로 꾹 눌렀다.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 붉은 인주가 듬뿍 묻은 인감을 서류의 서명란 위로 가져갔다. 탁,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손목에 강하게 힘을 주어 새빨간 인주를 머금은 나무 도장을 재산보전처분 신청서의 서명란에 지시기듯 찍어 눌렀다. 단단한 원목의 질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그 차가운 감각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내 혈관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얀 A4 용지 위로 인주의 붉은 기름기가 서서히 번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새하얀 눈밭 위에 뚝 떨어진 핏방울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뗐다. 종이 위 윤지아라는 세 글자가 선명한 핏빛 인장으로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옆에 있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직원이 능숙하게 서류를 빼내어 법원의 압인을 쾅 찍었다. 그 묵직한 철컥 소리는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내 삶을 끊어내는 첫 번째 작두날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서울 가정법원의 복도에는 숨이 막힐 듯한 소독약 냄새와 낡은 나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곰팡내가 뒤섞여 맴돌았다.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새하얀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창백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잿빛 사색을 들이우고 있었다. 한 달 뒤로 잡힌 조정기일. 나는 조정실 문 밖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자판기에서 갓 뽑아온 얼음물을 손에 쥐고 있었다.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흘러내려 내가 입고 있는 200만 원짜리 검은색 맞춤 정장 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짙은 색 물얼룩이 번져갔지만 나는 닦아내지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서늘함을 조용히 음미할 뿐이었다. 복도 끝에서 주변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불협화음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고막을 찌르는 그 익숙하고 천박한 목소리와 함께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집 민우처럼 순하고 착해 빠진 애가 어쩌다 저렇게 도끼 품은 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담. 나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손에 든 플라스틱 컵을 가볍게 흔들었다. 얼음 조각들이 컵 벽에 부딪히며 찰그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싸구려 큐빅이 잔뜩 박힌 외지힐 구두였다. 이어서 오늘을 위해 나름 한껏 차려입은 듯한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검붉은색 인조 실크 재킷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낀 중년 남자가 걷고 있었다. 어디 삼류법률 사무소에서 헐갑에 데려온 변호사 나부랭이일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 키 180cm의 마흔을 코앞에 둔 박민우라는 남자는 지금 제 어미의 등 뒤에 거북이처럼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숨어 나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조정실의 문이 열렸다. 실내의 공기는 복도보다 훨씬 더 싸늘했다. 판사는 높게 솟은 나무 법대 뒤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내 대리인인 김 변호사와 함께 좌측 청구인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반대편 피청구인석의 의자를 거칠게 빼내며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끽 하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다. 판사님, 판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두 손으로 책상을 콱 내리치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평생을 남의 것만 탐내며 살아온 그 탁한 두 눈에는 지금 노골적인 탐욕과 도끼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완전 미친년입니다. 감히 시어머니를 문 밖에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혼. 까짓것 해주죠. 하지만 우리 집 민우는 단 한 푼도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싸구려 립스틱을 떡칠한 입술이 쉴 새 없이 달싹거렸고 튀어나온 침방울들이 책상 한가운데까지 날아갈 기세였다. 저 여자는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전셋집은 우리 민우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본부장인지 뭔지 달고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것도 다 우리 민우가 뒤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덕분입니다. 내 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주지 않았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승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의 앞으로의 연봉도 절반은 위자료로 우리한테 내놓아야 합니다.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헛소리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깔끔하게 다듬어진 내 손톱만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묵묵히 내조를 해? 내 머릿속에는 반년 전 어느 늦은 밤의 기억이 통제할 수 없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회사의 분기별 예산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고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긴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다정한 걱정이 아니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더러운 양말짝들과 소파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빠져있던 박민우였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마침 잘 왔네? 내 와이셔츠 아직 안 다렸지? 내일 입어야 하니까 빨리 다려놔. 아,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임플란트 잔금 치러야 한대. 내일 잊지 말고 돈 보내드려. 그때 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두 다리를 이끌고 어두컴컴한 거실에 서서 그의 모니터 화면에서 번쩍이는 게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영혼마저 송두리째 빨려나가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나는 안 먹고 안 입어가며 아득바득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의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비용을 결제해 주었는데 정작 그는 자기 월급으로 최신형 게임기를 몰래 사서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는 묵묵한 내조의 실체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법정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앉은 김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콧등에 얹힌 금태 안경을 지그시 밀어 올리며 입가에 직업적이면서도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포효에 일일이 반박하는 대신 자기 앞에 놓인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느릿느릿 열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한 법정 안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당사자의 감정을 좀 진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묵직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가방 안에서 200여 장은 좋게 넘어 보이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눈앞의 나무 책상 위로 쾅 하고 무겁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미세한 먼지가 허공으로 피어올랐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기세등등하던 표정을 일순간 굳혔다.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박민우 역시 어깨를 움찔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고 경악에 찬 눈으로 그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다. 피청구인 측에서 친히 전셋집 이야기를 꺼내셨으니 그럼 재산 분할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김 변호사의 길고 곧은 손가락이 서류 뭉치 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제 의뢰인 윤지아 씨는 무척이나 사리에 밝고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저희 측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김 변호사는 일부러 말을 줄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맞은편에 앉은 모자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피청구인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지아 씨는 해당 전셋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전부 박민우 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내 머리채를 잡고 집을 빼앗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속으로 만 번쯤은 시뮬레이션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순순히 손을 털고 물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짧은 당혹감이 지나간 직후 그녀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만개했다.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가에 주름마저 찌그러질 정도였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나 보네. 판사님, 방금 똑똑히 들으셨죠? 지 입으로 안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장 판결 내려주세요. 그녀는 숨 넘어갈 듯 다급하게 소리치며 고개를 돌려 박민우의 등짝을 팡팡 내리쳤다. 마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라도 거둔 개선장군 같은 태도였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박민우의 얼굴에는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고 마른 침을 삼키느라 목젖이 연신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못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플라스틱 컵을 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드는 감각이 지금 이 순간 나를 그 무엇보다 명석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돌연 이야기의 방향을 틀었다. 그는 서류 뭉치 맨 위에 있던 몇 장을 빼내어 판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맞은편 변호사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재산 양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동산의 현재 상태에 관한 몇 가지 보충 설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그 삼류 변호사는 심드렁한 태도로 사본을 집어들었다가 단 1초 만에 사색이 되고 말았다. 그는 용수철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는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이게 대체 뭡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갈라졌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음성은 여전히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평온했다. 주택담보대출계약서입니다. 불과 반년 전 박민우 씨는 제 의뢰인 몰래 서명을 위조하여 그 전셋집의 보증금 전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법정 지붕을 날려버릴 듯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변호사가 쥐고 있던 서류를 획 낚아챘다. 비록 그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언정 눈을 찌를 듯 선명하게 찍힌 3억이라는 숫자와 제 아들 박민우의 서명만큼은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 3억 원이라는 돈은 박민우 씨에 의해 어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액 송금되었고 100배 레버리지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2달 전 해당 계좌는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즉, 그 3억 원은 이미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법정 안에는 고장난 풀무질 소리처럼 헐떡이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기괴하게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빼들었다. 시뻘건 도장이 흉측하게 찍혀있는 독촉장이었다. 은행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박민우 씨는 그 이자를 메꾸기 위해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의 원금과 연체 가산금을 합친 금액은 무려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그 상환 유예 기한은 당장 3일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빙긋 웃으며 두 손을 모아쥐고는 맞은편에서 돌상처럼 굳어버린 모자를 여유롭게 응시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원의 은행빚과 7천만 원의 사채 빚을 고스란히 짊어진 이 전셋집을 제 의뢰인 윤지아 씨는 단 한 푼도 욕심내지 않고 박민우 씨에게 온전히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과정을 감상했다.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독촉장 종이가 마치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나풀나풀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뻣뻣하게 목을 돌려 제 곁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박민우는 이미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릎 사이로 고개를 푹 쳐박고는 짐승에 앓는 소리 같은 절망적인 흐느낌을 토해내고 있었다. 너 이 미친 새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목이 졸린 닭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러다 돌연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튀어올랐다. 이성을 잃은 들짐승처럼 덤벼들어 박민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악착같이 위로 끌어당겼다. 이 천하의 몹쓸 호로자식아. 3억. 그 피 같은 3억을 대체 어디다 갖다 버린 거야? 내가 기어이 이 어미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녀는 눈물 콧물로 얼굴을 범벅한 채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더니 돌연 허리를 굽혀 싸구려 큐빅이 박힌 외지힐 구두 한 짝을 벗어 들고는 그 딱딱한 구두굽으로 박민우의 머리통과 어깨를 미친 듯이 내리찢기 시작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왼수 덩어리를 낳았을꼬. 아주 내 목숨줄까지 담보로 잡히지 그랬어. 말을 해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해보라고. 퍽 하는 둔탁한 구타 소리가 법정 안에 살벌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우는 피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머리를 감싸준 채 주인 일은 똥개처럼 책상에 엎드려 오열할 뿐이었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불똥이 튈까 두려워 엉거주춤 옆으로 피하며 진땀을 뺐다. 판사가 판사봉을 무겁게 내리쳤다. 정숙하십시오. 법정 경위, 당사자들 제지하세요. 건장한 체격의 법정 경위 2명이 즉각 달려들어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떼어놓았다. 그녀는 뼈가 발라진 생선처럼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법정의 나무 바닥을 박박 긁어대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을 쏟아냈다. 판사는 그 아수라장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문을 펼쳐들었다. 청구인 윤지아와 피청구인 박민우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명한다. 피청구인 측이 중대한 채무를 은폐하고 서명을 위조한 심각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부 공동채무는 유책 배우자인 박민우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또한 청구인 윤지아 명의의 개인 재산 및 장래의 수익에 대해 피청구인은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본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판사봉이 내려쳐졌다. 땅. 그 단호한 소리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 모자의 달콤한 망상을 산산조각 내며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의 주름을 가볍게 털어냈다. 바닥에 뒹굴며 오열하는 늙은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며 눈물로 맹세했던 그 남자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고도 단단하게 법정을 걸어나갔다. 무거운 참나무 쌍여다지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자 초겨울 서울의 눈부신 햇살이 내 눈을 찔러왔다. 하지만 폐부로 스며드는 이 공기만큼은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향긋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심판자여서 그 누구의 눈물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추는 법이 없다. 이혼 후 첫 달, 나는 마포구를 떠나 한남동에 위치한 전망 좋은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만만치 않았지만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지금의 나에게 그 정도는 내 자유를 되찾은 값싼 대가에 불과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넘어와 널찍한 거실을 황금비두로 물들였다. 이제 내 공간에는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나 퀴퀴한 된장찌개 냄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딥티크 캔들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무화과 향기였다. 나는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푹신한 양모 카페트 위를 거닐며 갓 내린 예가체프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익숙한 노란색 메신저 앱으로 동영상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예전 아파트 부녀 회장 아주머니였다.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 혈안이 된 한국 아줌마들의 그 광기 어린 전파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나는 심드렁한 손길로 화면을 밀어 동영상을 재생했다. 계단 코너에 숨어서 몰래 찍었는지 화면이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렸다.
영상의 배경음으로는 부녀 회원 아주머니들의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섞인 귓속말이 웅성거렸다. 화면 속 장소는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았던 그 전셋집 현관 앞이었다. 육중한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검은색 집행복을 입은 험상궂은 인상의 법원 집행관들이 무거운 전투화를 쿵쿵거리며 무표정하게 집 안을 휘젓고 다녔다. 찍, 짝. 두꺼운 포장용 테이프가 거칠게 뜯겨나가는 소리가 액정 너머로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머리칼이 쭈뼛설 지경이었다. 한 집행관의 손에는 압류물 표목, 이른바 빨간 딱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65인치 LED TV 화면 정중앙에 빨간 딱지를 가차없이 철썩 붙여버렸다. 뒤이어 양문형 냉장고, 가죽 소파, 심지어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김치 냉장고에까지 시뻘건 부적 같은 딱지들이 줄줄이 나붙었다. 그 빨간 딱지들은 마치 저승사자의 소환장처럼 그들의 알량하고 얄팍한 자존심 위에 피딱지처럼 엉겨붙었다. 아이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거 다 내 돈 주고 산 거라고.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머리를 산발한 그녀가 안방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와 TV에 붙은 딱지를 떼어내려 발악했다. 하지만 덩치 큰 집행관이 그녀를 짐짝처럼 차갑게 밀쳐내며 기계적인 어조로 법 조항을 읊어댔다. 채무자 박민우 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실내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으며 누구든 임의로 물건을 빼돌리거나 압류 딱지를 훼손할 경우 공무상비 밀표시 무효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와 가족분들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본 부동산의 보증금은 전액 채무 변제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빨간 딱지가 붙은 소파 옆바닥으로 픽 쓰러졌다. 그녀는 양주먹으로 제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초상집에서나 들릴 법한 소름 끼치는 곡소리를 토해냈다. 반면 박민우는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처럼 거실 구석에 멍하니 기대서서 집행관들이 제 눈앞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무참히 도륙내는 꼴을 그저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이웃 주민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으며 낡은 이민 가방 몇 개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처량한 뒷모습이었다. 나는 그 구차하고 찌질한 몰락의 과정을 무표정하게 끝까지 지켜본 뒤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그 메시지는 물론이고 부녀 회장의 연락처까지 내 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렸다. 나중에 건너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전셋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수중에 남은 푼돈을 긁어모아 관악구의 어느 허름한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한다. 1년 365일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벽면에는 새까만 곰팡이가 피어있는 비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해 똥물이 들이차고 공기 중에는 늘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 말이다. 박민우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다. 악질 대부업체의 추심은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팔뚝에 험악한 문신을 한 깍두기들이 매일같이 그가 근무하는 구청 앞을 서성이며 진을 쳤다. 결국 거액의 채무 분쟁과 개인 회생 절차 문제로 구청 감사실에서 그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파산 위기에 처한 공무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파면 단 하나뿐이다. 그가 평생을 으스대며 끌어안고 살았던 그 알량한 철밥통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하지만 그딴 건 이제 내 알바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일 뿐이니까. 11월의 서울의 때 아닌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섞인 차가운 비가 아스팔트 위를 바늘처럼 촘촘하게 찔러대며 희뿌연 물안개를 일으켰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먹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 아래 광화문 광장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오후 부서 회의를 마친 나는 카키색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로비 1층 카페에서 갓 뽑아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씨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고집하는 나의 본능은 어쩔 수 없었다.
플라스틱 컵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얼음 소리가 내 이성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유지해 주었다. 투명한 장우산을 펼쳐들고 회사 건물 1층의 육중한 회전문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진눈깨비가 섞인 칼바람이 코트 틈새를 파고들었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도로변에 대기 중인 택시를 향해 걸어가려 했다. 그 순간 건물 측면의 대리석 기둥 옆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내 시야 가장자리에 걸려들었다. 또각또각 내 구두 소리를 듣자마자 그 그림자는 번쩍 고개를 쳐들더니 허겁지겁 빗속을 뚫고 기어나와 내 발밑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박민우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투명한 우산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지금 내 발치에 엎드린 이 수컷은 도저히 살아 숨쉬는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다. 한때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이제 시든 잡초처럼 엉겨붙어 빗물과 함께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얇고 해진 싸구려 정장 재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앙상한 뼈대만 남은 몸뚱이에 처참하게 들러붙었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발작적으로 떨고 있었다. 퀭하게 파인 두 눈두덩이 아래로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가에는 사채업자에게 얻어맞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자빠진 건지 모를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지아야. 그는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에 무릎을 꿇은 채 때가 새까맣게 낀 손톱으로 대리석 바닥을 짐승처럼 긁어대고 있었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더러운 빗물과 눈물이 뒤엉켜 추악하게 흘러내렸다. 제발 지아야, 나 좀 살려줘. 사포로 긁어대는 듯한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에는 비참한 절망과 구걸이 가득했다. 나 진짜 이제 갈 데가 없어. 우리 엄마 그 곰팡이 투성이 반지하에서 병이 나셨는데 병원 갈 돈 100원 한 장이 없어. 구청에서는 내일 당장 파면 통지서가 날아온데 사채업자 놈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협박해. 나 진짜 이대로 가다간 죽을지도 몰라. 지아야, 제발 우리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빌려줘. 아니면 보증이라도 좀 서주라. 내가 평생 내 발 닿게 노릇하며 개처럼 구르면서 갚을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오물범벅이 된 두 손을 뻗어 내 버버리 코트 자락을 부여잡으려 했다.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가볍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이힐 굽이 빗물 고인 바닥을 밟으며 찰박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단 반걸음의 거리? 하지만 그것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그의 더럽고 불결한 손가락을 완벽하게 차단해냈다. 회사 로비 유리문 너머로 퇴근길에 나선 직원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소란을 눈치챈 보안 요원도 무전기를 든 채 다급하게 뛰어오는 중이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유기견을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무릎 꿇은 박민우를 훑어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기 윤 본부장님 아니야? 바닥에 엎어진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래? 무슨 노숙자 같지 않아? 글쎄,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인가 봐이.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자잘한 조소와 동정의 목소리들이 내 고막에 선명하게 꽂혔다. 만약 3년 전에 윤지아였다면 시어머니의 폐악질 앞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그 바보 같은 윤지아였다면 아마 이런 공개적인 구설수가 수치스러워서라도 당장 지갑을 열어 돈을 쥐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내 마음속에는 바늘만한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나는 우산 아래 고고하게 서서 한때 식탁에 기대 앉아 느긋하게 귤껍질을 까며 내게 동생 전셋집을 위해 희생 좀 하라고 짓거리던 그 남자를 굽어보았다. 살기 위해 꼬리를 흔들며 빌어대는 이 비천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조롱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악성 폐기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지독한 무관심만이 남았을 뿐이다. 박민우.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차가운 빗속을 뚫고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게 꽂혔다. 단 1도의 온기조차 없는 목소리였다. 그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양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희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짓거렸다.
지아야, 나 도와줄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넌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여린 여자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절반 넘게 남아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갈색 액체 속에서 떠다니는 얼음 조각들.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하나로 뭉쳐 내 손등 위로 차갑게 뚝뚝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고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스테인리스 소재의 길거리 쓰레기통을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팔을 뻗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쓰레기통 투입구 위로 가져갔다. 지아야, 너 지금 뭐하는? 박민우의 탁한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나는 손가락에 쥐고 있던 힘을 풀었다. 쾅. 얼음과 커피가 가득 찬 플라스틱 컵이 쓰레기통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금속 통 안에서 얼음이 박살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은 마치 이 차갑고 비참한 밤거리에 울려 퍼지는 아주 통쾌하고도 매서운 따귀 소리 같았다. 나는 텅 빈 손을 거두어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 벌레 같은 존재에게 단 한 줌의 동정 어린 시선도, 단 한마디의 말도 더 이상 적선하지 않았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하이힐로 우아하게 밟으며 잔잔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지아야. 윤지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등 뒤에서 박민우의 밑바닥까지 드러난 무능한 광기와 절망 섞인 발악이 처절하게 허공을 찢었다. 달려온 보안 요원이 흙탕물 속으로 그를 짐짝처럼 짓누르며 험악하게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로변에는 이미 새까만 모범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차해 있었다. 기사가 깍듯하게 우산을 받쳐 들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우산을 접고 훈훈하고 쾌적한 택시 안으로 우아하게 몸을 실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룸미러를 힐끗 보며 정중하게 물었다. 나는 푹신한 천연 가죽 시트의 등을 깊숙이 기대었다. 차창 밖으로 보안 요원에게 짓눌린 채 진흙탕에 처박혀 빗속에서 점점 흐릿해져가는 그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음미하며 마침내 내 입가에는 옅고도 우아한 미소가 번졌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바퀴가 빗물을 가르며 택시는 서울의 찬란하게 빛나는 야경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 지독하게 더럽고 구역질 나던 진흙탕의 과거를 영원히 등 뒤로 내버려 둔 채